전북대학교 박물관. 이곳엔 특별한 전시실이 있다. 옛 문서들을 모아놓은 고문서 전시실이다. 고문서는 땅문서, 집문서, 노비문서와 같은 낱장으로 된 개별 문서로 사본이 없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옛날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은 고문서 속엔 양반뿐 아니라 조선시대 약자계층이었던 부녀자와 노비, 평민들의 일상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고문서로 만나는 조선시대 일상 속 이야기가 지금 펼쳐진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나 집 아니면 금괴? 바로 노비였다고 합니다. 노비는 움직이는 재산, 즉 동산으로 취급됐는데요. 따라서 개인이든 국가든 노비의 소유주는 노비를 팔거나 상속할 수 있었죠. 당시 양반들에게 땅문서나 집문서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노비문서였습니다. 백냥이네 백냥. 우리 쪽간이 백냥에 데려가시라네. 올 어르신께서. 백냥은 과하다고 일을 하네. 우리 어르신께서. 사실 한양, 경기도 이쪽은 말이오 노비 시세가 저렴하지 않은가. 이 사람이 어디 여기가 경기도하고 같은가? 노비 가격은 떨어지지도 않았단 말일세. 그리고 쪽간이 아닌가, 쪽간이. 우리 쪽간이가 18살이란 말이오. 한창 때란 말이지. 어? 저기 봐봐. 옥신각신 가격 흥정을 하는 이세원댁 노비와 김진사댁 노비. 두 사람의 거래 대상은 다름 아닌 이세원댁 노비 쪽간이었다. 그걸 누가 모르나.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꽃꼽쟁이 김진살은 그 양반 주머니에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함흥 자살한 말이오. 언제 나올지 모른다니까. 그래도 줄 돈은 줘야 하지 않겠나. 내가 봐서 암세. 우리 쪽간이가 어려도 잔약하지 않고 꾀도 부릴 줄 모르는 아이일세. 백냥이 관계 아니란 말이오. 아우 진짜 아니란 말이라니까. 어떻게 80냥이 안 되겠나. 백냥. 노비 매매는 양반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지만 거래에서 중요한 가격 흥정은 점잖지 못한 일이라 해서 양반들을 대리한 노비들이 대신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상전인 양반들의 몫이었다. 우리끼리 이렇게 옥신각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예? 어차피 우리 같은 종놈들은 말이야 우더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네, 진사어른께 자네 말은 전함세. 꼭 전해주게. 쪽간이를 데려갈 마음이 있으시거든 값을 꼭 채워주셔야 한다고. 어떻게 여든 단냥이 안 되겠나. 백냥이요. 내 성질은. 진짜. 며칠 후 어이 월봉이. 생각보다 길어졌네. 어르신들끼리는 서신을 주고받으신 모양이더구먼. 이게 다 내가 중간에 얘기를 잘해서 결정이 빨리 난 줄 알아. 고맙네. 진사어른은 말이야 지금도 백냥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야. 근데 쪽간이는 어린데다가 이제 임신도 할 것이고 값어치가 높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지. 그럼 백냥으로 해결된 걸세. 이것이 다 내 덕이네. 뭐 그렇지. 잘 산 거네, 잘 산 거야. 자,
팽팽한 가격 흥정 끝에 이생원은 쪽가니를 100냥에 판다. 당시로선 꽤 높은 가격이었는데 그 기준은 나이였다. 노비의 나이는 곧 노동력의 척도였고 어린 여자 종은 또 다른 노비를 생산할 수 있는 덕에 그 값이 더 높았다. 당시 쪽가니의 매매를 기록한 문서를 보면 자세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데 문서엔 거래 대상이었던 쪽가니의 이름을 한자음을 빌려 족간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노비를 세는 단위로 이른 명자가 아닌 밥 먹는 입의 수를 세는 입구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당시 양반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노비들의 현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문서 말미엔 거래 당사자인 노비 주인 이생원과 그를 대신했던 노비 월봉이의 이름이 적혀 있고 거래 금액인 100냥이 적혀 있다. 1485년에 제정된 법전 경국대전에 명시된 노비의 공정가격은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 남녀 모두 조선 초기 지폐인 저화 4,000자. 이는 당시 말 한 마리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노비 가격은 시대와 지역, 노비의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는데 1621년 광해군 때 기록된 노비 매매 문서를 보면 노비 셋을 저화 12,000장과 면화 70필에 거래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753년 영조 땐 노비 3구를 8량에 거래하고 1786년 정조 때 하멸에선 노비 5구를 80량에 거래하기도 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노비의 가격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점 하락하다가 조선 말기에 가면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데 1890년 고종 때에 이르러서는 13살 된 여자 노비를 무려 140냥을 받고 팔았다는 기록도 나타난다. 조선시대 노비 매매는 민간인들끼리의 거래였지만 문서를 작성해 반드시 관청에 신고해야 했다. 노비 따위 그냥 팔면 될 것을 뭐 이런 것까지 작성하라고 하는지. 아이고 귀찮아 팔도 아프고. 아이고. 그래도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판매한 돈까지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수자 매도자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지 않느냐. 자 됐다. 어디 보자. 명필이야 명필. 자 그러면 이거 관아에 제출하거라. 월봉이는 곧바로 쪽가니를 거래한 매매 문서를 들고 관청으로 향하는데 이번에 이생원 댁에서 노비를 팔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엔 노비 매매를 한 뒤 반드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반이라는 국가의 공정을 거쳐야 했다. 토지에 대한 공정은 생략돼도 노비는 예외 없이 공정을 받았는데 매매 이후 노비의 도망이나 출산, 사망 등으로 양반들 사이에서 노비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었다. 노비 문서도 참 많죠. 매매 문서도 많고, 그러니까 노비가 뭐 작성하는 문서도 많고, 그 노비가 뭐 논과 밭을 사고 파는 문서도 있습니다. 이제 그 주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임을 받아서 실제 매매에 참여를 사실은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노비가 노비 거래하는 논밭을 사고 파는 그런 매매에도 좀 참석을 했다라고 하거나 노비가 도망간다라고 하면 그 노비를 추노하는 문서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있습니다.
공식적인 노비 시장은 없었지만 노비의 상속과 거래가 가능했던 조선 사회. 후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실학자들이 노비 제도의 폐해를 비판했는데 실학자 이익은 노비 매매를 금지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17세기 조선시대에는 인구에서 노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드물게는 한 집안의 노비가 10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노비의 수는 곧 부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땅보다 노비를 취하려는 양반들이 많아지면서 조선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바로 이 노비 매매 문서 속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자, 여기 수결하시오. 이게 무슨 내용이요? 하라면 하지 뭔 말이 그렇게 많소. 지난 갑진년에 그쪽이 보증을 서고 우리 어르신이 산 계집종 곱덕이, 그 곱덕이년이 도망을 갔소. 최고 때내 셋째 딸 곱덕이를 다음 달 초 닷새까지 우리 어르신 앞에 잡아오겠다고 다짐하는 각서요. 아니 어디로 도망간지도 모르는 애를 어떻게 한 달 안에 잡아온단 말이오? 허허, 5해 전에 곱덕이를 노비로 사올 때 누가 보증 섰느냐? 바로 자네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책임도 응당 자네가 져야지. 예, 알겠습니다요. 만약 약속을 어기면 그 길로 자네를 관아에 고발할 것이니라. 이게 저를 관아에 고발하신다고요? 왜 벌받기 싫으시오? 그럼 다음 달까지 그 곱덕이년을 우리 어르신 앞에 잡아오시오. 아니 미적미적 거릴 시간이 어딨어. 빨리 잡아오라고. 그냥 더 멀리 도망가기 전에. 알았어. 오생원댁에서 사들인 계집종 최고때 셋째 딸 곱덕이는 지난 갑진년 큰 흉년 때 구입한 노비입니다. 올해 달아난 까닭으로 오생원께서 당초 갑진년 노비로 살 때 제가 증인이라고 찾아서 잡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곱덕이를 잡아서 다음 달 초 닷새까지 갖다 바치겠다는 뜻으로 다짐하는 문서를 만들어 올립니다. 나중에 만일 이 약속을 저버린다고 하면 관청에 고하여 엄한 벌을 받겠습니다. 오제삼이 노비 곱덕이를 잡아오겠다는 약속을 적고 직접 수결한 문서. 과연 문서 속에 등장하는 오생원댁 노비 곱덕이는 어떻게 팔려왔고 또 무슨 이유로 도망쳤을까? 곱덕이가 도망가기 5년 전인 1783년 갑진년. 최고 때 나와. 최고 때 어딨어. 오늘 빌렸으면 갚아야지. 해야지. 숨으면 못 찾을 줄 알았어. 숨 땐 숨더라도 우리 어르신 돈을 갚고 숨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것이 내가 안 갖고 싶어서 안 갚은 게 아니라 몇 년째 흉년도 들고 있고 그래서 곡식도 안 들고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말일세. 그게 우리 어르신 돈하고 뭔 상관이요. 빈말할 것 없이 돈을 내놓으라고. 우리 어르신도 아유 3일만 아니 하루만이라도 말미를 주게.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네. 제발. 그 매매 문서가 작성된 게 이제 3월입니다. 3월. 춘궁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그 재배한 벼는 다 떨어지고
도리 수확은 아직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매매 문서가 작성될 그 전년도를 보면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에다가 이제 그 춘궁기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곱덕이가 노비로 팔려간 갑진년은 극심한 가뭄으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다. 그의 실록 기사에도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이 기록돼 있는데, 전라도 관찰사 조시위가 농사 형편을 들어 지게 하자 왕께서 다음과 같이 하교하였다. 전라도의 산과 바다는 이미 가뭄이 들다가 또한 장마가 졌었다. 전번에 참혹하게 재해를 입은 곳은 진실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금 여물었다는 고을도 지난번에 큰 물로 벼를 상하게 된 것이 반드시 적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요사이 날씨가 흐릿하면서 동풍이 계속 세게 불었기에 곡식들이 여물게 될 가망이 없음은 미루어 알 수 있는 일이다. 오생원 댁에서 빗독촉이 오고 며칠 후, 뭔 얘긴데 이렇게 뜸을 들여? 아무래도 곱덕이를 팔아야겠네. 뭐? 곱덕이를? 이보게 13살밖에 안 된 딸을 어디에 판다는 겐가? 어? 오생원 댁에서 노비로 사가겠다는 거야. 아이 그래도 그렇지. 이보게 한 번 노비로 살면 평생 노비로? 아니야 그 자식까지 노비로 살아야 한단 말일세. 어? 내가 그걸 모르겠는가?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그래도 남은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어쩔 수가 없네. 그래도 곱덕이 그것이 나이가 어려서 큰돈 쳐준다고 하지 않은가?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좀 보증을 좀 서주지 않겠나? 아니 뭐 도망갈 때를 대비해서 보증을 서야 한다고 하지 않은가? 아이고 이게 보증을 서기가 조금 부탁 엄세. 내가 이런 부탁을 자네 말고 또 누구한테 해? 곱덕이 착한 아이야. 나랑 자네 애먹일 만한 그런 아이 아니라고. 부탁하네. 곱덕이의 경우처럼 양민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노비로 팔기 위해선 스스로 팔 내자를 써서 자매문기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했다. 자기 자신을 팔아서 노비가 되는 건데, 실제 이제 본인이 파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가 아들이나 딸, 자식을, 또는 남편이 아내를, 그러니까 또 최악의 경우에는 그 가장이 자기 자신을 팔아서 이제 노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팔자가 험난하여 지난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80 늙은 아비가 있어서 외롭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불행하게 저의 아비가 몸에 병이 나서 바야흐로 죽을 지경에 있을 뿐 아니라 흉년을 당해 삶을 도모할 길이 전혀 없사옵니다. 제 딸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팔아서 병든 아비를 살리고 싶은 뜻이 있으나 본시 양민의 딸이라 원래 노비 문서가 없어 감히 사토께 하소연하오니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어 제 딸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 수 있도록 허락을 내려주시길 청하옵니다. 자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평민에서 노비로 떨어지면 노비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든요. 산노비가 되면. 그래서 국가에서 엄격하게 이제 그 심사를 해서 사실은 그 자매 그 노비가 평민이 노비가 되는 걸 사실은 허락해서 이반이라는 공증서를 그 발급을 해주는 거고, 굶어 죽는 것보다는 이 자식을 팔아서 뭐 부모님을 살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제 좀 사실은 그런 그 개인적인 아픔이나 그런 절박한 상황 이런 것들도 이 문서 안에는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8량. 최고 때는 결국 8량을 받고 딸 곱덕이를 오생원댁 노비로 보낸다.
아예 빨리 와. 오생원은 최고대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관아에 제출하고 곱덕이가 자신의 노비가 됐음을 공증받는다. 곱덕이가 노비로 팔려온 지 5년째 되던 해의 어느 날, 곱덕이! 곱덕이 어디로 도망간 거야? 18살이 된 곱덕이는 오생원 댁에서 도망을 치는데, 그런데 곱덕이와 함께 도망간 또 다른 노비가 있었다.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 오생원이 관아에 3년마다 한 번씩 신고한 그의 집안 호구단자에서 곱덕이와 동행한 인물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호구단자 하단 노비 항목엔 나중에 소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망간 노비까지 적고 있는데, 바로 이 도망노비 항목에 곱덕이와 어머니가 같은 상덕이란 여자 노비가 함께 기재돼 있다. 이것으로 볼 때 곱덕이는 함께 노비 생활을 하던 그녀의 언니 상덕과 도망간 걸로 추정된다. 어디로 간 거야? 아이고, 여기서 뭐해? 에? 곱덕이가 안쓰러워 죽겠네. 아이, 곱덕이가 왜? 그 얘기 못 들었어? 아니 뭔 얘기? 재밌는 얘기요? 얼마 전에 곱덕이 아버지가 죽었잖아. 응. 근데 그 재산을 오재삼이 큰 자식이 꿀꺽 올라온디야. 오재삼? 그 곱덕이 보증서 준 오재삼? 13살밖에 안 된 딸을 어디에 판다는 겐가? 그 자식까지 노비로 살아야 한다 말일세. 아, 그래 그 오재삼. 이 자식이 보증서 준 거 보고 참 사람이 의리가 있구나 싶었는데 말이야. 곱덕이 아버지 죽으니까 그냥 뒤통수를 치는구만. 아이고 곱덕이 팔자도 사납네 사나워. 오재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 오재삼이라는 사람이 왜 책임을 지냐라고 했을 때, 곱덕이 아버지가 작성했을 것 같은 실제 문서에는 매매 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청에 이제 위반을 받는 문서에는 매매 가격이 8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추정이긴 하지만 중개를 했던 오재삼이 오생원 댁에는 8량을 주고 사겠다라고 말을 하고, 실제 곱덕이 집안에는 뭔가 돈을 하나도 주지 않은 걸 아닐까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쌀 한두 말 주고 그냥 이거라도 받고 곱덕이를 내놔라라고 했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나중에 아마 밝혀졌기 때문에 곱덕이가 도망쳤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곱덕이가 도망간 지 90년이 지난 후 오생원의 자손에 의해 작성된 호구단자의 도망노비 항목에서 곱덕과 상덕의 이름이 발견되는데, 당시 양반들이 노비에 대해 얼마나 강한 집착을 보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 언니와 함께 도망간 곱덕이는 과연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이처럼 고문서엔 실록이나 관청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민중들의 생생한 생활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리얼리티가 숨어 있는 것이죠. 이 역사의 리얼리티를 통해 우리는 옛사람들의 삶과 희노애락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